오늘은 목표가 일부를 다 끝내는 건데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읽으셨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범위를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훈 작가님 어느 정도 읽으셨어요? 어, 읽기는 어디까지? 100, 192페이지. 192페이지. 오. 읽기는 6장까지 읽긴 했는데. 네. 어제도 1장까지 더 읽었고. 맞아요. 어제 전까지 다 읽으셨고. 오케이. 형 작가님 형 작가 다 읽었고. 형 작가님. 형 작가면 브레이킹 어느 정도 읽었어요? 저 190쪽까지 읽었습니다. 짱입니다. 오케이. 두 분은 일부 읽으셨고, 오케이. 관 작가님도 일부 이제 읽으셨고, 오케이. 좋네요. 좋습니다. 어제 팟캐스트는 제가 몇 초까지 했죠? 어제는 좀 서머리였죠. 아무래도 59페이지까지. 100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오늘 좀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 일장 자체에서도 몸, 시간, 환경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섭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시에 또 줌 미팅 있으셔가지고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일부 읽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빨리 좀 실천하고 싶은 부분들이 안 생기던가요? 어땠어요? 생겼다. 어떤 부분이었어요? 약간 나는 물질이 아니다. 에너지다.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다. 네, 에너지 덩어리다. 그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적용했어요? 어, 어, 나는 에너지 덩어리. 네, 그 자체로 적용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그걸 좀 어떻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실제 적용해 본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올 때 음, 몸 환경 시간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고 했는데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이 그게 뭔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을 막고 그냥 고정된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몸을 반드시 돌봐야 된다. 네. 이 위협을 피해 어디로 달아날 것인가?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적지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삶이었죠. 생존하는 삶이었다. 네. 근데 약간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쳐냈던 것 같아가지고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있어요. 이 책에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는 좀 극단적인 스트레스 네네.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저희가 질문하기 시간에 또 배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꼭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왜 군대에서 당장의 작업을 처리해내야 되는 어떤 상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딱 사고할 필요 없이 어떤 패턴 안에서 행동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오히려 좀 동기부여원으로서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랑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숙고하는 시간대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이런 명상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또 아예 물질적인 차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에너지틱하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은 하트 사이클 이론 자체의 목적 목표 생각하기로서 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차원에서의 이 책의 음. 의미는, 그러니까 명상의 의미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일단 공감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 핵심도 결국 질문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관점 전환이 I에서 U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좀 왜 우리 지방에서 공부했던 세간의 함정에 좀 많이 매몰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굉장히 막 인정받아야 되는 욕구가 저 같은 경우는 엄청 강했었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있어서 뭐랄까 날 계속 검증대에 올리는 상황 자체에 제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제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뭔가 외부적인 스트레스 자체에 매여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사실은 실제로 공동체 사람들한테 공감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도 내 위주로 좀 사고해 버린다는 건가 그런 게 생기죠. 아, 맞아요. 실제로 왜 그때 드론 이야기 했었잖아요. 드론 이야기. 그러니까 드론의 핵심은 사실 고객들 입장에 생각했을 때 고객들이 더 잘 찍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은 뭔가 우리 안에 갇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팀원들끼리 생각하는 데 갇히고 이러니까 뭔가 드론을 배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 자체에 빠져버린 거죠. 내 위주로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게 명상할 때 그런 부분이 진짜 파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아예 어떤 나의 어떤 감정 상태 자체를 내려놓고 좀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도 큰 의미가 있죠. 하트 사이클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 하고 좀 이런 창의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양당간에 나중에 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목표를 딱 세워놨고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하트 사이클 뭐그 킹핀 집필 할 때도 엄청 그런 시간을 많이 썼고 지금은 좀 그걸 확 뽑아내는 시기에 있거든요. 큰 틀로 봤을 때 여기서는 아예 환경값을 바로 잡아가지고 쳐내고 있잖아요. 막 좀 강행군식이긴 하지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왔다 갔다 시프팅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아예 스트레스가 나쁜 건 그래서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공부하는 거나 아무래도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 물질적인 차원에서 좀 탈피하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관희 작가님 이거 읽어보면서 좀 어땠어요? 그, 어,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너무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네. 그냥 저는 원래 주변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이팅 하자 이런 말을 진짜 되게 잘 하고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믿음. 다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실없는 소리처럼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그냥 심어주니까 사실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감정 뭐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생각의 속삭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107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아 그러면 이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 왔을 때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또 알 수 있는 근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어제 그 마조이스트 마인드에 엮어져서 아 오늘 아침 일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아 이게 변화구나 그냥 인지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그 근거가 돼주죠. 뭔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근거가 되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66페이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장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명상할 때 우리가 돼야 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상태란 건 그 생각과 감정 상태라고 어제 규정했잖아요. 네. 그 상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명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자체. 음. 근데 그게 이제 60페이지 중간쯤에서 좀 그 중간 단락에 세 번째 단락에 있네요.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간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음. 시간에 앞서 변할 수 있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 핵심은 첫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간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 명상해도 명상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내 느낌 자체를 강화하고 그냥 인식하는 데만 그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감정 자체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궁극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안 원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동기부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나중에는 그러니까 행동할 때 액션 상태에 돌아왔을 때는 걔를 받아들이고 그 몸 상태에서 동기부여로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명상할 때는 오히려 그런 감정 자체에 매여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족쇄가 돼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정주영처럼 물 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동기부여 자체도 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무엇이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인식하고 좀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헛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왜 강연가 같은 분들 보고. 근데 그 레이 달리오가 그런 분들 보고 저희 그 여기 원칙이라는 책에 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준 조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당신한테 있어서 그 장애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책에서도 어떤 과도한 동기부여를 갖춘 사람은 그 동기부여 자체가 방해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거기 매여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근데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관조하는 에너지 그 자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에너지 자체. 네, 에너지 자체. 네, 에너지 자체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예 어떤 경계 밖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 자체를 관조하고 그 관조하는 것 자체를 또 관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 네, 밖에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보죠. 그 밑에 줄 자체에서 또.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는 엄청 단순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돼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꾸는 게 모든 것이었고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망생을 했던 이유기도 하죠.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들, 생각들,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인식의 대상으로 두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가 캐닐버 공부하게 될 때 이제는 좀 기정사실화 돼야 될 것 같은데 캐닐버 공부할 때 통합 명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읽게 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의식들이 있을 거란 거죠. 그 의식들을 인지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맞아요, 맞아요. 정훈 작가님 말씀하신 대상으로 보기. 네. 그러니까 관찰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면 바꿀 수 있다. 항상 이것도 유섭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의식하면 바꿀 수 있다는 부분.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
그래서 67페이지 그 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딸 이야기가. 네. 요거 읽으면서 좀 떠오르는 게 없었나요? 약간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또 저희 읽었던 책 그 정주영 회장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장에서 비전을 결국 키워나갔던 그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나폴레옹도 보면서. 근데 이 딸도 그런 것들을 미리 먼저 생각하고 느끼고 그거에 대한 좀 더 과학적 팩트를 근거한 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핵심이 이거죠. 그 68페이지에 이건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뭔가 브레이킹 했느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두루 살피기 했느냐처럼 이제 브레이킹 얼마나 해봤냐라고 하면은 명확한 의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또한 매일 느껴보라고 했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68페이지에 이제 첫 단락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게 실제로 인간의 전두엽 자체는 그 스트레스 수치에서 좀 떨어질 때, 그러니까 명상을 실제 할 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상상할 수 있는 뇌가 이제 활성화되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고 뇌 시냅스가 그 정보를 현실인양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려보라 고 말했다. 우리한테 주는 조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디스펜자 씨가. 그리고 68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요게 또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끝나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살짝 현실이 어색해야 돼. 그러니까 딱 지금 내가 상상했던 게 너무 생생하고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딱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지금 내가 그 현실이 아닌 것을 제가 어색해야 된다. 그게 이게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그렇게 해야 행동으로 옮겨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생각 자체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내 뇌가 생각하는 거 자체가 현실이냐 믿고 싶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거든. 이걸 이제 역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에서는 오히려 내가 지금 부자이고 막 뭘 얼마씩 벌고 있는 게 현실이야 돼.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게 현실이 아닌 게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어색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적용되는 건 독서할 때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즐기는데, 그러니까 좀 집중이 좀 깊게 된 상태에서는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책에 엄청 빠져서 문득 정신 차렸을 때 내가 카페에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몰입이죠. 그 미하이 칙센트가 쓴 이제 몰입이라는 책도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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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려가는. 넘쳐납니다. 네, 플로우죠, 플로우. 정훈 작가님 알고 계시네요. 그 몰입의 상태도 이거 하나의 명상 상태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68페이지에 그리고 매번 정신적 창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원하는 경험이 이미 실현되었을 때 느끼는 감사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감사의 감정이 왜 어떤 그 나중에 3장에서 실천에도 나오지만 그 감사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감사하다고 입 밖으로 내미는 순간, 그러니까 양자장의 에너지 파장이랑 동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분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내비치는 순간, 말로 내뱉는 순간,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난 도움이 되었고 감사하다는 게 그걸 갚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로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양자장의 에너지 흐름이랑 동일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인간은 또 굉장히 거기서 따뜻한 감정을 많이 느껴요. 서로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케어받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기분, 감사하는 느낌. 그리고 69페이지. 아이는 양자장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스스로 이 가능한 운명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막 애를 써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런 추상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 그러면은 이게 뇌 자체는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 자체를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나의 어떤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재배열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로지컬하게 그 저희가 로지컬 싱킹에서도 배울 거지만 뇌는 일련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놓고 다른 것들 다 범주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식료품 사야 되고 식료품에서 그 식료품을 사야 된다는 목표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돼요. 정복합들이. 그리고 그 식료품에서도 뭐 뭐죠? 뭐 주방용품, 식료품이 아니지만 이거 뭐 아무튼 그런 범주들로 나뉜다는 거죠. 음료수 뭐 이런 식, 과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하에서 또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뇌가 그 정보들을 잘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좀 풀어두는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뇌가 자연스럽게 지금 가진 어떤 정보들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정리해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당연히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쳐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창조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스트레스 빈도를 낮추고 명상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한마디로 하면 패턴 인식기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둔 것들에 부합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취합해내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또. 목표가 없으면 내가 삶을 이끌어갈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첫 번째 환경 넘어서기로 이제 71페이지부터 들어가죠. 저희 그 목적목표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적목표 생각하기 했다는 거는 이런 거다 하고 그 세 가지를 놓고 토론을 했었잖아요. 아, 네, 불편한. 네 불편한 상황 자체. 그다음에 명확한 목표. 네, 명확한 목표 비전.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세- 환경 설정. 네, 맞아. 세 가지 환경 설정이죠. 환경 설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환경을 넘어서야 되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린 더 나아가서 그 지금 단계에서는 환경을 또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인 명상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물질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조차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단계인 거지. 이 물질적인 차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100% 에너지라 맞는 말이지만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초월하는 거다. 네, 판에 맡기자. 이거 해배 법칙 나올 거예요.
78. 78페이지. 어, 이거만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환경몸 시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서머리를 해주죠. 그 73페이지에 환경몸 시간 장애요. 보면요. 그 전에 판에 박힌 삶에서 그러니까 무언가 창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제는 이건 우리 목적 목표 생각하기 강의에서도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그럼 언러닝하고 다시 러닝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언러닝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 깊게 들어가서 그럼 세 가지인 거예요. 결국 환경, 몸, 시간. 우리는 그것과 우리 자신을 좀 동일시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건축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사람은 진짜 환경에 엄청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 공개하자면은 물론 비용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무실을 바꾼 것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일즈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런 공간 자체도. 그러니까 유섭 대표님이 톡톡히 이제 느끼시고 계시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시한다는 거. 어떤 환경값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하며 새로운 시간선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나보다 더 나은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 이거 정주영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거다. 네. 지망생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4페이지 보면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경험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 모든 기억들을 통틀어 외부 환경이라 부른다. 대개 우리의 뇌는 각자의 환경, 즉 개인의 과거의 기록이요. 살아온 삶에 대한 반영이다. 이건 과거에 대한 어떤 집합제라는 거죠. 우리 지금 자체가. 그럼 그것들을 읽어내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면 결코 우리가 이해한 그 세계관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외 법칙 봅시다. 70 몇 페이지였다고요? 78. 78페이지. 또 똑같은 얘기고 예, 계속 해외 법칙 상자 안의 삶. 네. 7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뭐 뇌가 소성 얘기는 이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뇌는 바뀐다. 뇌는 우리가 자극하는 어떤 그것만큼 바뀐다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건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유전자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유년기 시절에 어떤 큰 사건을 겪었다면 그게 뇌의 큰 줄기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가지들은 바꾸기 쉽겠죠. 근데 이 큰 가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격적인 어떤 기질과 그 큰 틀의 어떤 것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놓고 인간은 계속해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거에 부합하는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하는 게 뇌 관점에서는 훨씬 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에 부합하는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하는 것들. 근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궁극적인 변성의 상태로 뇌가 들어서면 그냥 뇌가 그냥 바뀌는 것 자체가 기본 세팅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뇌의 기본적인 상태가 된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래서 헤베 법칙이라고 부르는 원리가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함께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 해외워치는 똑같은 신경세포들이 여러 차례 함께 활성화되면 다시 발할 때 함께 활성화되기가 더 쉬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추출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점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배움에 있어서 이걸 활용하게 돼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정주영 회장의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좀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목표 생각하기를 활용했던 상이 없었으면 그 다음 거랑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읽었을 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제 독서 모임 해본 경험으로는 이걸 그냥 그런 상이 없이 읽었을 때는 좀 뭐랄까요, 같이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접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독서 모임 한 네다섯 번째쯤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외계어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동일 시대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왜 하트 사이클, 뭐 목적물 생각하기, 뭐 질문하기, 끌어쓰기, 뭐의 함정 막 이런 단어들이 엄청 생겼잖아요. 그럼 나중에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그런 어떤 기존에 배우는 학습을 토대로 그 다음에 학습을 이어나간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있어서 성격적으로는 또 변화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역설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머무를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나중에 질문하게 할 때 이게 엄청 함정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강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거냐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는 그 전문가의 개념 말고 그냥 어떤 한 영역에서 만약에 제가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전공해.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건축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 들면 다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정주영 회장도 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으니까 뭐 그거 뭐 철판 슬 접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뭐 시설들 가져와서 만들면 되는 거처럼 그냥 본질적 원리로 돌아가는 애초의 사고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해배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밖에 사고를 못 하고 다른 툴들을 접합시키는 연습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성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진짜 좀 그런 부분도 있다. 하트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명상할 때 절대로 우리는 뭔가의 어떤 형식적인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뭔가 빠르게 실행해야 될 때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사실은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명상을 한다는 게 해배 법칙 자체로 보면은 나한테 있어서 지금 성격을 만들고 나를 움직이는 행동 패턴들의 동기들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련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번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나는 정주영처럼 사는 거는 내 삶이랑 맞지 않아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욕망하는 것도 연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들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뭔가 거기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리고 그 벗어나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기본 세팅값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의 효과를 이 디스펜자 씨는 한마디로 이제 정리한 게 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네요. 네.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브레이킹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제한된 현실을 반영하는 제한된 패턴에 뇌를 고정시키게 된다. 결국 똑같은 마음을 재생산하는 것이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결국 상자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 내에서 사고하고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려고 하겠죠, 오히려. 그럼 사람이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훈 작가님이 성급한 결론 짓기 오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도 저는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상자 안에서 사고하는 거죠. 그래, 이러한 어떤 서명을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정반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시에서 느꼈던 감정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거기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감정으로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세팅 값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거에 가치는 굴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관계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지만 인간 같이 지내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을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게 다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고 그 감정을 더 선순환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수준상 이게 더 그 고차원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임팩트가 강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촉발시키는 에너지 자체가 한 100이라고 보면 이건 10,000,000이에요. 감사하는 감정의 에너지 자체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정 레벨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더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 오히려 이걸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 법칙을. 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세팅 값이 행복해지고 감사한 상태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79페이지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이러한 신경 습관화의 결과 내부의 마음과 외부의 세계라는 두 가지 현실은 거의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객관적인 세계는 이제 주관적인 마음의 인식에 의해 채색되고 현실은 계속 그 인식을 따라간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지 않을까요? 아까 감사의 사례도 그렇고. 네. 80페이지로 넘어가자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나오죠. 내가 이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에 있어서는 좀 두 가지 굴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트 사이클에서 배우면서도 이런 다차원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습득하고 왜 인식 자체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의 스트럭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의 구조라고 하는데 그 의식의 상태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 상태는 그 스트럭처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공부하고 인식하면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차용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결국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적 팩트 검증이 끝난 상태가 우리가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평평하다는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살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인식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강화되는 게 의식의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의식의 이런 상태들은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바꾸려고 좀 수련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의 수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서양과 동양의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까지 통합된 적은 없어요. 서양은 지속적으로 그 의식의 어떤 뭐랄까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왜 인간의 발달 단계 같은 것들 왜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철학적인 관념들도 어떤 이성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세상을 해석해 나가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이성을 활용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이런 내면을 탐구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명상하고 내 내면에 대한 탐구를 하고 세상과 어떻게 그 되어 있는지에 대한 도 같은 것들 그런 개념들 또 불교에서 하는 명상들 뭐 그런 것들 이 좀 그런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의식의 상태 자체. 그리고 지금 시대에 와서 그 인간의 두 가지 상태가 있고 그것들을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제서야 좀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정훈 작가님. 성장과 깨달음의 길. 그 통합 명상 읽으셨고. 우리는 네, 좀 더 큰 메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의 차원. 그래서 이 문장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련이 겁내 필요하다. 이 고리를 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오케이. 몇 시야 지금? 8시 10분. 오케이. 한 15분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변화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그냥 공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라고. 환경 하면은 공간이랑 또 결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연습생을 하면서도 환경을 구축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연습생 자체 목표도 인간이 여기 속해만 있으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게 목표기도 하죠. 근데 어,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은 그 의식적으로 인지적인 어떤 태그가 붙어요. 그러니까 침대다 이러면은 그 침대는 자는 곳이라고 인지적 태그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명상하는 그 연습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나 침대에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 뇌의 기본 상태가 어디에 세팅 값이 맞춰질까요? 공간적으로. 잠으로. 그래서 잠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공간적인 분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어떤 쉬는 거의 공간적 분리, 또 내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추억적으로 뭔가 미화되어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만나는 사람, 또 그 내가 일하는 환경 이런 것들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는 어떤 정보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인지적 태그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결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끊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거와 동시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메디테이션으로 자체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처음부터는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는 건 좀 우리가 인식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80페이지 환경보다 큰 꿈을 꾼 사람들에서는 그게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관적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정주영의 그거기도 하죠. 정주영이 항상 했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은 그 저기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조지 스펜서. 그 책도 같이 참고해 보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 책에서는 뭐 실제로 그
요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뇌랑 어떻게 엮여 있는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 원제가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How to Create Brain인가?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창조하는가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이 비전들을 가슴속에 그리고 이걸 현실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나와 있기도 해요. 이 책에서도 잘 나와 있죠, 근데 사실. 네. 오케이. 80페이지 그 환경보다 큰 꿈을 꾼 사람들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 행동이 생각과 일치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뀌고 싶다면 그 환경값부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일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연역적 사고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먼저 상상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도 상상하는 거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어진 지금 조건 내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럼 굉장히 균합적으로 터지겠죠, 에너지가. 근데 8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위대한 존재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마음으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았다. 네. 그리고 83페이지에 미래 현실에 대한 비전은 감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각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오감 너머의 현실에 존재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줄이 문장이 참 전 마음에 드는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품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품는 것이 위대함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이 근거가 되어주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세팅 값이니까. 그게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언뜻 보면은 잘못된 믿음처럼 들리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 그거 현실을 오히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블루필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레드필을 먹은 거죠. 현실을 자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팩트다. 오히려 추상적이어 보이지만. 그래서 84페이지 머릿속 시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인 거죠. 요거에 대한 것들은 그거 읽어보시면 좋아요. 제일 심플하게 써놓은 책이 그거예요. 재밌게 써놓은 책이 웰싱킹 켈리 책 유튜브 들어가면은 켈리 체장이 어떻게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이것들을 생생하게 머릿속 시연했는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 3장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3장 공부하면은 우리가 메디테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각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입맛에 맞게 또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럭처는 붕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나한테 맞는 방식들로 메디테이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웰싱킹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 맥스웰 존스의 그 선고의 법칙 그 책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 선고의 법칙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망생 과정 구축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는 자아상 그 자체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골자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상 자체의 믿음을 바꾸는 게 성공에 있어서 핵심이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얘기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책. 그리고 실제로 좀 툴로서 활용하고 싶으면 이 머릿속 시연을 실제로 오늘 하루의 생산성으로 활용하고 싶으면
그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의 2장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좋고 여기 있어요. 그냥 연습실에 책이 있으니까 오셔서 읽어봐 좋고 그 책이랑 그 일시간 성과라는 책이 있어요. 라는 걸 읽으면 좀 툴로서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세우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에 뇌 시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자체에 영향을 주죠. 음. 음. 어, 그, 전 이 시뮬레이션을 나중에 이 실제에서도 그 활용할 수 있는 연습들을 우리가 많이 할 건데, 그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전 축구를 배울 때도 처음에 배울 때, 첫날 연습할 때는 진짜 안 돼요. 근데 이틀 연습해서 잘 안 되는데, 한, 그리고 연습 하나가 일주일 있다가 하잖아요. 그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슈팅하는 거나 롱킥 차는 거나 그게 뭐냐면 뇌에서 그게 내 어떤 감각이랑 그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랑 그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무의식선에서 계속 하거든요. 쉬면서 계속 통합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뭔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계약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저는 그 가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혁 많이 하잖아요. 누가 만날 때 시뮬레이션 엄청 많이 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뭔가를 학습하고 배울 때도. 근데 거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어떤 시뮬레이션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84페이지 밑에 단락에 우리는 그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두엽 자체 기본의 기능이죠. 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뇌는 마음 내부의 세계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네. 이것은 곧 생각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제 독서 특강 그 팟캐스트의 핵심도 그거였죠. 결국 그 내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 자체가 에너지다. 힘이 된다. 그리고 그 뭐냐 내 경험에 앞서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였는데 예,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거 제가 요거죠. 점점점 3개 있는 85페이지의 이유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여기서 이제 피드백 받기 자체에도 예, 알 수 있는데 어떤 기술을 몸으로 습득하든 정신적으로 습득하든 뇌를 변화시키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 그리고 직접 지도를 받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반복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명상장에 가면 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본계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습하고 직접 지도를 받는 거, 피드백 받아야 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반복, 학습, 피드백, 의식, 반복 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을 구축할 때 요거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도 요런 어떤 환경값 자체를 세팅하면 엄청 좋기도 하죠. 아무튼 이거 뒤에 가서 계속 주관역수 반복할 거라서 넘어가 봅시다. 예. 오케이. 몸을 넘어서기. 음. 어제 잠들었다는 거. 여기요. 아 여기서 낮잠 잤어. 네. 처음에는 이거 그 실제로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생각과 느낌의 순환 개념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그게 있어요. 제 경험으로 이걸 하자면 저는 명상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벗어나고 싶은 게 이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랑도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인 어떤 그, 그, 저랑 이제 토론할 때 팀원들이 항상 물어보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잤냐 어제? 그리고 일단 커피 한 잔 마셨냐? 그리고 밥은 먹었냐? 이제 배는 좀 부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안 돼 있는 순간 뭐랄까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인식해도 그냥 안 돼요. 그게 잘.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어떤 바탕 자체는 있다. 근데 어떤 지금 이 명상을 하는 거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 자체가 안 되어 있을 때도 물론 벗어날 수 있지만 어느 채워졌을 때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게 여기거든요. 네, 읽으시면서도 이해하면 좋은 게 그러니까 아예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게 먹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좀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감사하는 그 개념이랑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느낌 자체를 가지는 순간 그 느낌에 아예 종속돼서 사고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솔루션이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걔를 대상화해서 바라보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매 순간이 명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왜 세간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각의 스위치가 켜질 수 있잖아요. 아 지금도 내가 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같은 것들. 그 의식의 그 빈도 자체가 높아지고 걔 자체가 아예 나랑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걔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직도 많이 매여 있긴 하지만 뭔가 식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식욕 같은 것들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주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 식욕 그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왜 웃으시죠? 아, 식욕 자체에 머물러 있는. 제 여동생도 그렇게 나왔더라고. 제 여동생은 먹을 것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숨소리가 좀 거칠어지고 동공이 커지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좀 그렇게 나왔다. 근데 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인 되면 거기 머물러 있진 않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막 다른 판단을 못 하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생각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된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으면 된다. 네. 맞아요. 정훈 작가님 적외선 차원이죠. 적외선 차원. 와, 그러니까 네, 통화명사 잘 읽었어요. 베이지. 맞아요. 베이지 차. 베이지 밈이죠. 아, 사실은 이걸 내일 독서 특강에서는 그 의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의식의 수준 차원에 대해서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가져도 재밌겠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죠 이제. 음. 정훈 작가님 어떠세요? 정훈 작가님 내일 통화 명상 한번 써머리 한번 할까요? 네, 그럽시다. 네. 네. 왜냐면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엄청 찔리고 그러니까 아 맞아 내가 여기 갇혀 있었지 막 이런 거 자각하게 되면서 재밌거든요. 그렇네요. 다시 브레이킹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더 얘기해야 되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 독서 실제로 모여서 할 때는 그런 얘기 해야죠. 그죠? 좋습니다. 아 여기서 그 도출해낸 게 그거예요. 그 106페이지 105페이지 볼까요? 105페이지
어, 음. 10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맨 마지막 줄이 감정의 패턴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약물의 금단 증상을 겪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지망생을 겪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요. 세간의 뿌리 그 자체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간의 뿌리가 우리를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걔를 원한다. 그러니까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한데 그 불편한 자극 자체가 나한테 있어서 편한 거예요. 왜냐면 걔 자체가 내가 돼 있고. 그러니까 걔에서 벗어나려면 내 기존에 느꼈던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에너지가 더 드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요. 항상. 어떤 자극점을 주어주지 않고 어떤 충격점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 머무는 게 더 불편하다는 게 의식적으로 인지가 안 되면은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거죠. 지망생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푸싱을 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바꾸려고 할 때도 우리한테 몸 안에서 이제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그 밑에 단락에 나오죠. 더 이상 뇌로부터 평소와 같은 죄책감의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 세계관의 뿌리가 죄책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호를 받지 못하면 세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머물러 있었거든. 몸 상태가. 전에는 몸과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존재 상태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하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죄책감을 생각하고 느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비협조적이죠,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서 그 강의 때 얘기했던 그 정몽주 회장이었나요? 그 부사장, 그 현대 비유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고도로 전문화된 조립 라인이라고 생각해보죠. 뇌는 이 몸을 커다란 조립 라인의 한 파트로서 일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그러니까 사장은 이 몸 자체를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놨다는 거예요. 기존 죄책감을 느끼도록 죄책감을 생산하도록. 근데 갑자기 CEO가 와가지고 그 죄책감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갑자기 바꾸려고 막 혼자서 갑자기 떠드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은 당황스럽겠죠. 그거죠. 네. 그래서 세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뇌를 올려다보고 말한다.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주장했어.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어.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 죄책감을 프로그래밍했지. 수용죄까지 바꿨어. 그 마음을 수용하려고. 근데 지금 와서 바꾸라고? 나는 너의 그 상태가 존재가 불편하고 낯설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불편하게 여길 거고. 그러니까 잘 주더라도 심적으로는 불편하겠죠.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의도는 0.1%. 감정 상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오케이.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역시나 일정을 끝내는 건 좀 그거였네요. 3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체가 108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 아니, 어떤 깨달음이 오셨나요? 아니요. 네. 3분 안에. 네. 108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작은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조건화하는 것이 필수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다음 장에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네,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기억 속에 저장한 느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재의식 작동 시스템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적 순환고리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대립하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과 감정 상태, 의도와 감정 상태와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조차 없다. 오케이. 여기서 지망생 때 얘기했던 유전자 신학 그것도 나오는.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뇌가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바탕이 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뇌는 어떤 본성의 노예고 그 본성으로 작동한다 같은 어떤 입장들이 있고 또 뇌는 그냥 문화적으로 그 받아들인 것 자체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근데 그 둘 다 맞지만 틀렸어요. 그 두 개 다 통합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뇌과학적 관점이거든요. 이 책이 얘기하는 뭐냐면 뇌가 지금까지 빌드업 되어 오면서 만들어진 상태는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인식할 수 있으면 뇌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본성 있는 것도 팩트고 그 문화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만든 것도 맞지만 그 뇌 자체 그 실제로 내 뇌가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체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존재 상태, 의도와 감정 상태 바꾸면 실제로 내가 후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게 팩트란 거죠. 그게 후생유전학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DNA에 깔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바람을 유발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후생적으로 어떤 마인드셋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발현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0%다 발현되는 유전자도 있다. 왜 우리의 신체적인 사이즈나 뭐 눈 색깔 같은 것들 100%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 것도 크지만 실제로 대부분 어떤 질병에 관련된 것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하트 사이클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건강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마인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후생유전의 개념이고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오케이. 내일은 그래서 방향만 검토를 하자면 내일은 그 의식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면 바꿀 수 있는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이걸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금요일 날에는 팟캐스트 오프라인 참가하신 분들의 적용점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많이 떠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요일에 끝나고 금요일 날 팟캐스트 때는 적용점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3부까지 다 읽어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2부까지는 같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부는 근데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했고 서로 해봤을 때 어떻더라 같은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 방법론들을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게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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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